네, 안녕하십니까. 저디양 영수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그동안 약간 우리가 걱정을 했던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일, 쿼드러플 미칭데이이죠. 어제는 그 부담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크게 밀려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형적이고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인데, 자, 오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최소한 나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꽤나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하면 조만간에 시장 상황에 매우 우리가 그동안 바랬던 그런 식으로 좋게 펼쳐질 소지가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반등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으로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지수 관점에서 빠르면 다음 주 초, 더 빠르면 내일 당장도 됩니다. 내일 당장부터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늦어도 FOMC에서 별다른 어떠한 매파적 분위기만 안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 후반 FOMC가 끝나고 난 직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라는 관점,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오늘 시장을 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흠술라, 드술라라고 했던, 흠술라는 HMN 같은 종목들입니다. 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드술라라고 했던,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바로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을 드술라, 테슬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HMM은 또 흠술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그들 종목들이 건설주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춤한 반면에 시장을 보면 첫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이 떴고, 또 전체 테마로 봤을 때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좋았다는 건데, 이 중 바이오나 코스닥은 특히 쿼드러플 미칭대를 앞둘 때에는 이들 종목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약간 한 발 늦게, 그때 제일 마지막 날 하루 딱 나왔어요. 그것도 약간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그런 판도상의 변화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 현상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종목인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초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지수와 관련돼서 볼 때 결국 순환매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오늘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먼저 움직였지만 다음부터는 어,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부터는 지수와 함께 삼성전자, 또 현대차,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보였던 그러한 하루였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 긍정적인 하루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많이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특히 네이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계속 뚝심이 있게 네이버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왜 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 현대차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현대차한테도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나마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종목만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지주, 이거는 나중에 한국은행이 미국과는 별도로 금년 내 아마 11월 경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일종의 테마 내지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 보험을 들어둔다는 관점에서 물량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상승 추세대의 하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11,300원 이하면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11,500원 이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이 종목을 잡아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편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접종률이 급속히 높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아마도 금년 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는 뭐 금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희망만 있어도 현재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된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말씀드렸죠. 여행이나 또는 항공주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들 종목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품주의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중국 경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주에 초점을 좀 맞추자 해서 코스맥스를 말씀드렸죠. 위치가 다시 높아졌는데 코스맥스가 그래도 13만 원대, 13만 5천 원 이하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적당량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하실 분들은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테마의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탯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대략 4만원대 초반대면 나쁘지 않다는 건데, 하실 분만 그것도 소량 물량을 좀 확보해서 그 종목이 부각되는 어떤 타이밍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죠. 조만간에 부각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꽤 있죠. 또는 MC넥스 같은 종목도 있고, 넷플릭스는 하나마이크론, 또 테스나, 동진세미캠, 원익 IPS, 또는 PSK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 하나하나가 다 괜찮은 종목들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5%대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심리적인 저항선이 1.5%였습니다. 그 뚫어서 계속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아주 모처럼 만에 근 4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5% 이하로 내려와서 1.4874%가 됐다는 건데, 자, 그만큼 현재 금리 인상 내지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장의 내성이 현재 구축된 것이다 하는 것하고, 또 다음 주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담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파적 분위기보다는 기조가 확인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상대로 기결될 경우에는 FOMC가 끝난 직후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그동안 애를 먹였던 기술주들, 거기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다시 높아진다. 즉 외국인들이 강력히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이 부분 같이 한자 어우러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 FOMC 결과까지 지켜는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5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9.0%나 나왔어요. 굉장히 높네요. 13년 내 최고치까지. 지난달
4월 달도 6%대 상당히 높았던 건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9.0, 두 자릿수가 안 된 게 다행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 근데 이것이 물가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철강, 구리 또는 니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원자재가 급등했다. 뭐 이런 현재 원자재, 철강 이런 비철금속 이런 쪽뿐만 아니라 곡물가 이런 거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한 것과 관련돼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OCI죠. OCI인데, 자 폴리실리콘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원자재 개념이거든요. 특히 4월달, 5월달 한 달 사이에 킬로그램당 17.7달러에서 25.45달러 수준까지 거의 30%한 달 만에 그런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 정도로 집약해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환경 측면, 정책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그 근방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상당히 많죠. 그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폴리실리콘 쇼티지 현상에 나올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소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태이니 그와 관련된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그동안 힘을 썼던 종목들이 약간 퇴조하고 그동안 힘을 못 썼던 종목들 힘을 내는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도 일단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이미 1분기 실적 320억 크진 않습니다만 흑자 전환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가서 더 좋아져서 연간 토탈로 봤을 때 3천억 넘게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더 나가서 내년도에는 5천억 넘는 실적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OCI 차트를 잠깐 제가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OCI인데요. 지금 현재 저점과 저점을 저점 이어놓은 상승 추세대 하단 부분에 와 있죠. 맥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12만 5천 원 이하면 된다 했던 건데 12만 2,500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이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장치 사람이죠.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출 이하일 때는 고정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 BP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일정한 매출 이상으로 갔을 때는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은 없이 변동비만 부담이 되니까 한 개 생산 한 단위를 더 생산한다 하더라도 고정비 부담은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반도체 끊임없이 계속 구성 투자를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니까 계속 그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를 하면 추가적인 투자는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좋은 종목이 바로 OCI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BP를 넘어서 지금 현재 BP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OCI 같은 경우 8달러 이하로 추정이 됩니다. 가격이 거의 지금 25달러이고 향후 30달러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OCI는 시쳇말로 실적 대박이 된다는 거죠. 실적 대박. 그 전에 그 HMM이 실적 대박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HMM 정도로 가파르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가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기 목표 가격, 즉 연말까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6만 원 정도는 가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 되면 18만 원, 2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내년 정도에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는 16만 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을 해보죠. DXY 달러 인덱스가 90점이 뭐 큰 변동 없고요. WT 원달러 현재 1114원이 아니고 1115원 80전 약간 올라가는데요. 뭐 큰 문제 없는 모습이죠. 자,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고 미국 일본 증시가 좀 올라오는 약간 혼란스러운 혼조된 모습인데 뭐 별반 큰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코드로플 위칭 대기에서 나타난 수급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동태가 매우 수상하죠. 장중 계속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를 순매도했던 것인데 막판에 동시효과 대거 그 물량을 모두 걷어들이고 남고 아주 초대규모로 순매수했죠. 7,100억 정도로 순매수했고요. 그것을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초대규모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원래는요 약간 우리가 부담된다 했던 것은 오늘 코드로플 위칭 대리를 맞이해서 외국인조차도 기관처럼 금융투자나 연기금처럼 초대 규모로 비차익 위주의 프로그램 매도로 일관할 것이다. 또 오늘 마감일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담,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뒤엎는 대규모의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순매도, 약간 의외인 것은 연기금의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다는 것. 근데 이것은 어차피 오늘 지나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추세적인 의미를 너무 심도 높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상 정도로 장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기관들이 코스닥을 잔뜩 매수를 했죠. 금융투자가 단타로 접근을 한 겁니다. 단타로 지금 어차피 코드로플 위칭돼 있대 코스닥 유리하고 그중 바이오주가 유리해서 이들 종목이 뜬다는 관점으로 봤던 거죠. 사실은 그전 일반적인 경우 현재 대기는 빠르면 한 2주 전, 늦어도 한 1주 전부터 코스닥과 바이오주가 움직임만도 할 텐데 한 발 늦게, 한 발도 아니면 두 발, 세 발 늦게 제일 마지막 날 하루 딱 맛배기로 이렇게 올렸다는 건데 여기에 또 특별히 쏠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이오주와 코스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앞에 얘기했던 반도체 장비주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새롭게 뭔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오주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바이오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거 하면 정신 사나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엮인다는 것이죠. 또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좋은 때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반짝 올랐다고 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거기에 유혹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 정도 오늘 그 코드로플 위층대에서 비차익 매도가 좀 나왔죠. 이게 아마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비차익 순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아마 내일 당장부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비차익 순매도가 아닌 순매수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관까지 같이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꽤나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차트를 잠깐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네요. 오늘 네이버도 올라왔고요. 카카오도 제법 많이 올라왔죠. 카카오는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깨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종목 다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한 종목은 네이버고 다만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네이버로 바꿀 필요 없다. 카카오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건데요. 일단 재밌는 것은 이 둘이 상승 배경이 조금 달라요. 일단 시총 상위주 IT 종목 중 상대적으로 지수의 부담을 좀 덜 주고 경기에 덜 민감한 카카오와 또는 그 네이버가 순환매 차원에서 먼저 수혜를 받은 그런 측면, 순서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별도로 에너지 클라우드 표준 사업, 에너지 클라우드에 표준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클라우드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죠. 특히 카카오와 비교를 해봐서 말이죠. 네이버의 클라우드 부분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에 지금 제1강자가 아마도 아마존일 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인데요. 그를 이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5위권에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NH 클라우드의 표준 사업이 선정됐다는 건데 이미 그전 기획재정부의 클라우드 사업을 맡은 바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또 관련되어 있죠. 그쪽 클라우드를 또 지금 수주받은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네이버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탄력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주가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네이버 지난 1분기 실적 부진이 이미 웬만큼 선반영되면서 그와 관련된 차익 내지 경계 실망 매물들을 웬만큼 다 소화해냈다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카카오는 올라간 게 좀 다르죠. 네이버는 별도로 현재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카뱅, 또 카카오페이 금전 중 상장 추진된다는 거죠.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장기 추세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카뱅이나 카페이가 상장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부담이 역으로 오히려 나중을 생각한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카뱅이나 카페이가 상장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네이버는 아니다는 거죠. 네이버는 주구장창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계속 가져가줘야 된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격 불문한 거 사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버의 주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뭐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죠. 네이버.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갖고 있죠. 특히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바이고요. SNS도 갖고 있죠. 밴드라고 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광고, 이 포털 서비스, 기타 SNS, 모바일 메신저 등등에 관련된 광고도 획기적이죠. 자, 그리고 이커머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계속 발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핀테크, 자, 카뱅이나 뭐 그런 것처럼 현재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이지만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이 부분도 현재 카카오페이를 또 현재 카뱅을 핀테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각종 콘텐츠, 웹툰, 웹소설, 또 각종 음원, 공연, 기타 등등 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또 제작에 관여하거나 또 관련된 협력을 하거나 하면서 또 유통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클라우드 앞에 얘기했던 거, 또 AI, 메타버스, 제페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AI 연구소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런 측면. 자, 클라우드도 B2B 현재 그 회사와 회사 간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 소비자를 위한 클라우드까지 그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 외에 뭐 협업 틀, 네이버 워크 같은 거, 내비게이션, 인증 서비스 등등도 하고 있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관계된 계열사가 최소한 50개가 넘어갈 겁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정비가 되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그 조직도가 잘 그려지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약간은 어수선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의 골격은 조금씩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특징, 의미가 있다는 것은
포괄적인 IT 종합 플랫폼으로 계속 거듭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략상 오픈 이노베이션, 스스로 부족한 점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달하거나 협력하거나 M&A를 하거나 합자를 하거나 또는 지분 막교를 한다든가 어쨌든 어떤 식이든 협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생태계를 현재 구축하는데 그 맹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가 말이죠.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넘어 동남아 시장, 넘어 스페인과 연결되고 유럽 시장이죠. 그리고 북미 시장, 미국까지 진출을 해서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웹툰 내지 웹소설 쪽이죠. 그쪽을 통해서 점차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단계적인 글로벌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입체적인 성장 구도를 만들어 놓고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초창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이나 그들이 했던 행태와 비슷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네이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서는 어떤 단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AI와 MB는 메타버스입니다. 제페토를 갖고 있잖아요. 제페토. 메타버스 앱입니다. 현재 지금 월 이용자가 2억 명이 넘어간다고 하죠. 뭐 그런 거.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K컬처, 한 K팝이나 웹툰, 웹소설과 연계되어 있고 그들 업체와 관련된 연예기획사와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뭐 하이브와 또 지분 맞교환했죠. 또 YG 엔터테인먼트 관련돼 있죠. 또 CJ E&M 및 CJ 대한통운과도 지분 맞교환하는 등 또 현재 어딥니까? 현재 그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재팬 야후와 경영투합을 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맥락에서 해외에 또 부지런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또는 M&A를 한다든가 또는 합작 회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K컬처 우리나라가 향후 현재 상당한 어떤 성장 역량을 가질 수 있는 K컬처와 상당한 간접적인 연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먼 미래로 봤을 때 과연 이 네이버가 어떻게 발전할지까지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는 건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글로벌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잠깐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미국 판매 기아차 합쳐서 17만 대 판매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전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게 지난달 포드가 판매한 것을 능가한다고 하죠. 저 처음 보네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상 첫 미국 판매, 미국의 오리지널 현재 제조사인 포드사 판매를 능가했다는 소식. 3개월 연속 지금 반도체 차량용 만들 쇼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GM이나 포드는 생산처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큰 차질 없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정의선 현재 회장이죠. 자, 이 사람이 미국의 오토카 어워즈 자동차에 대한 큰 어떤 그 상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죠. 오토카 어워즈의 최고상 이시코니스 트로피를 받았다고 하죠. 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는 없었죠. 이 사람 처음 받는 건데요. 10년 만에 정의선 체제가 된 다음부터 한 10년 만에 그동안 계속해서 뭐 토요타 또는 GM 등등을 쫓아다니기에 바쁜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 빠르게
빠르긴 빠르지만 남을 쫓아가는, 선두업체를 쫓아가는 페이스트 팔로우였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또 미래 자동차, 미래 에너지 시장, 또는 그것을 넘어서 모빌리티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서 모빌리티 개념을 현재 미래 성장의 하나의 생태계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아주 강력히 추진을 한다는 말이죠. K 모빌리티로 말이죠. 미래 설정. 단순히 그동안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래 에너지, 미래차, 그와 관련 전반적인 솔루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로 성장 비전을 삼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그것이 하나씩 둘씩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입증된 것, 해외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결과가 바로 오토카 어워즈를, 그 중에서 최고상 이시코니스 트로피를 받게 된 배경이 된다라고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어느 정도 맥락이 같은 그런 내용. 즉 현대차가 다 좋은데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현 경영주인 정의선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뭔가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현대차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방점을 두고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빠진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밀고 나가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파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현대차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